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323페이지 57번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X 2년도 거죠.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복잡한데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네요. 정액법인데 무슨 상각률이냐? 정액법은 뭐예요?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 다시 말하면 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요소인데 만약에 내용요소가 4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각률은 4분의 1이 돼서 0.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액법도 뭐 이렇게 내용요소분의 1 해서 상각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됐고 두 개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는 거네.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취득가 X년 중에 취득가 처분 없고 잔존가치는 빵이다 라고 돼 있고, 건물의 경우에 정액법인데 건물의 취득가는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인데 우린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인 거 알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요소니까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 1,000만 원, 잔지가 없다라고 했었고 상각률이 0.25죠. 물론 요놈의 의미는 내용요소가 4년이다라는 거예요. 뭐 나누기 4를 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25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기계장치. 걔는 정률법이네요.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 기초장부가인데 거기에 1년 말이 X2년 초가 되잖아요. 기초장부가는 350만 원. 거기다가 주어진 상각률 때리면 되겠죠. 0.3 하면은 이제 105만 원이 나옵니다. 더하시면은 355만 원. 답은 3번. 58번.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정액법이고요. 나는 처음에 상각이 많이 되고 뒤에 적게 되기 때문에 정률법입니다. 가는 정액법, 나는 정률법. 그래서 가의 경우에 기억부터 봅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균등하게 생각한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도 맞아요. 리을도 볼까요? 나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 기초장부가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다. 맞죠? 그럼 니은과 디귿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니은 보시면은 나의 감가상각비 정률법은 취득원가에 대한 상각률이 아니라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이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가의 감가상각비 정액법이겠죠. 잔존가치를 내용요소 맞는 것 같으면 틀렸죠. 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요소로 나누는 것이죠. 그 상각 대상금액은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 아무튼 3번이 맞습니다. 59번.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모든 변경은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야.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 방법의 변경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런 것들 추정치들은 매년 검토하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회계 추정치를 바꿨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 느는 거냐 줄는 거냐 한번 찾아봐라. 답은 1번인데 내용연수가 늘어났어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겠죠. 이익이 늘겠죠. 답은 1번이네. 2번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다. 채권 곱하기 3%보다 채권 곱하기 5% 이렇게 추정치를 넣어 높이면은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해서 대손상각비가 더 많이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걔는 이익이 줄겠네. 세 번째 잔존가치가 줄었다. 잔존가치가 줄면은 상각 대상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커지겠네. 커지고 그럼 이익이 줄겠죠. 그다음 손상. 손상이 발생했던 건지 회계처리를 봤을 때 차변의 손상차손이다라는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줄겠죠. 60번. 틀린 설명 골라봐라. 답은 2번인데 2번부터 봅시다. 매출채권 선급금과 같은 자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매출채권 선급금 우리가 이게네들은 당자자산입니다. 유동에서 유동은 당자랑 재고인데 당자자산이 되겠죠. 1번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고 다 무형은 아닌 겁니다. 1번 철수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안 된다. 맞죠?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이 자산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외부 구입 영업권은 이제 합병 영업양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순위 순위 철수도 있었고 뭐 영수도 있었고 순위 다 있네. 순위 취득할 때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형도 그렇고 무형도 그렇고 상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각의 논리는
수익 창출되는 기간에 비용 처리하겠다. 수익 비용 대응 논리다라고 했었어요. 순위도 맞네. 0이 영업권, 산업자산권, 개발비 이런 것이 무형자산의 하나 예시다. 맞죠? 61번 영업권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영업권 뭡니까? 합병대가 빼기 순자산 공정가치. 이 순자산 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 빼기 부채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합병대가는 2천만 원 빼기 자산의 공정가치는 1,300만 원, 부채 공정가치는 800만 원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500만 원짜리 회사인데 2천만 원 줬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영업권 1,500만 원. 답은 4번. 62번입니다. 기업회계 기준 틀린 거 누구냐? 희경이가 틀렸어요. 경수부터 봅시다. 취득할 때는 차변을 기록한다. 당연하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맞네. 희경이는 왜 틀렸나 봅시다.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 계정에 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야 된다. 직접 차감안 된다. 틀렸죠.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둘 다 허용된다. 직접 차감법, 간접 차감법. 다시 말하면 대변의 계정 과목을 직접 가도 되고요. 아니면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철수, 영업권, 산업자산권,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그 개발비를 제외한 다 권으로 끝나죠. 이런 것들은 다 무형자산이 된다. 맞습니다. 0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 안 된다. 맞죠? 외부 구입 영업권만 무형자산 된다고 했었어요. 63번 유동부채 계상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예, 답은 1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이죠.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 구분해라 라는 그런 문제인데 퇴직금은 당연히 비유동이 되겠죠.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니까. 보통 1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들보다는 1년 이후가 훨씬 많으니까요. 2번은 단기 차입금 됐으니까 유동 맞고, 3번은 1년이 안 됐죠. 그렇죠? 만기가 3개월짜리야. 된 거고, 만약에 2년짜리다 하면은 그건 비유동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뭡니까? 이게 총급여에서 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것들 다 빼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거. 그건 이제 예수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금. 예수금은 유동부채입니다. 64번 유동부채 틀린 설명. 답은 4번. 4번부터 봅시다. 당좌 차월 잔액은 한도가 남아있으면 유동부채 분류하지 않는다. 틀렸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니까 유동부채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매입 채무 가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해서 지급기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유동부채다. 맞죠? 2번 매입 채무 미지급금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발생 여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값은 매입 채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외상값은 미지급금. 3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산부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대체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비유동을 시간 지나면 유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65번 틀린 설명 골라봐라. 일단 채권자 계정은 이제 자산 쪽 얘기고요. 채권이니까 채무자 계정은 부채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상품 인수 인도 전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미수금 미지급금이 아니라 채권자 쪽에서는 자산 쪽에서는 선급금, 채무자 쪽에서는 선수금 부채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재화, 용역 공급하기 전에 돈부터 지급했다, 돈부터 받았다 이런 것들은 선급금,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1년치 임차료인데 먼저 선지급했다 또는 선수령했다. 이제 그는 선급비용 선수수익해서 우리 선불 케이스 또는 선수령 케이스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는 뭐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렸다. 대여금, 차입금 맞고요. 네 번째 제품을 판매하고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이제 사고 팔았다는 것은 이제 매출채권 매입 채무 맞습니다. 66번 유동부채 증가시키는 게 뭐냐? 부동산 계약 매각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았다. 계약금 받으면 뭐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선수금 유동부채 맞죠? 나는 기계장치를 팔았는데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거는 미수금이잖아요. 그렇죠? 미수금.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기계장치. 그래서 유동부채하고는 관련 없죠.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나는 5개월 뒤에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을 차입했다. 그럼 만기가 5개월이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됐어. 걔도 유동부채 증가시키는 건 맞네. 답은 3번. 라는요.
상품을 판매하고 돈 2년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제 2년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매출은 맞죠. 재화는 인도기준 매출 맞는데 자변에는 뭐 장기성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유동부채하고는 관련 없다. 67번 당기순이익에 영향 미치는 것은 뭐냐? 답은 3번입니다. 분개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분개를 다 일일이 해야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50만 원 인식되겠죠. 답은 3번이고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어요. 모든 자산의 처분 손익은 다 수익 비용입니다. 1번 업무용 토지를 샀다. 일반 토지를 산 거니까 차변의 토지 대변에 현금 영향 없고 두 번째는 뭐 유상증자 했으니까요. 자본거래 쪽에서는 없잖아요. 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대차 맞는 것은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뭐 지금 뭐 이런 지금 분개를 뭐 꼼꼼하게 하자는 게 지금 취지가 아니니까 자세한 분개 생략하고 역시 자본거래 쪽에서는 절대로 수익 비용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기 차입금이 도래돼서 상환했다. 갚았다 이거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현금 역시 수익 비용이 없네. 68번 다음에 회계 처리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답은 3번인데요.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 단기 순이익 영향 없죠. 차변의 비용 차변에는 부채고 대변의 현금이니까요.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데 유동자산 감소다 맞죠? 현금은 유동자산 맞잖아요. 감소 맞고 재고자산 영향 없고 유동부채 감소 맞죠?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입니다. 답은 3번. 6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읽어봅시다.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실제 지급할 때 비용으로 하는 게 있고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매 회계연도 말 그러니까 결산 시에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금의 충당금으로 하는 것은 뭐뭐뭐에 보다 부합한다. 답은 수익비용 대응원칙. 우리가 실제 기준서가 뭡니까? 퇴사 시의 비용 처리가 아니라 결산 시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논리냐? 수익비용 대응 논리다. 퇴사 시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결산 시점에 지금 비용 처리했잖아요. 종업원이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수익 창출되지 않냐. 그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해서 수익비용 대응 논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 중 틀린 분계가 뭐냐라는 것인데 답은 2번입니다. 뭐 데이터는 쭉 나왔고 매년 6월 30일 날 이자를 지급하고 7월 1일 날 돈 빌렸는데 만기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맞죠? 연도 말에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6, 6개월치를 인식하는 거죠. 기간 경과분만큼. 그래서 150만 원의 이자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150만 원이 되겠죠. 발생주의 150만 원, 150만 원, 현금주의 빵, 차이 조정, 미지급 비용, 부채로서 150만 원. 나머지는 다 맞아요. X2년 6월 30일도 그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X1년 말부터 X2년 6월 30일까지 또 6개월 지났으니까 똑같은 금액 이자 비용이 150만 원 되고 발생주의 150만 원, 현금주의 현금 300만 원. 차이 조정 미지급 비용 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사라진다고 했었죠. 맞고. 그럼 그 다음 연도부터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6개월마다 계속 똑같은 식의 분계가 1년도, 2년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겁니다. 71번 비유등부채 아닌 것은 답은 2번. 매입채무인데 6개월 돼 있잖아요. 만약에 2년짜리 매입채무면은 비유등부채 맞겠죠. 하지만 6개월 돼 있으니까 오케이. 1년 기준 봐서 이것도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 되겠네. 2번이 답이고 나머지 1번은 사채인데 만기 3년이니까 비유동 맞죠. 세 번째 어음을 교부했다. 상품 구입하면서 어음 교부했다. 그 매입채무인데 2년짜리니까 뭐 장기성 매입채무 될 거예요. 네 번째 퇴사할 때 충당금은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걔는 무조건 비유동부채이고. 72번 비유동부채 계산해봐라. 사채는 3년짜리 만기다. 왜냐면 사채도 만기가 뭐 6개월이고 이렇다면은 뭐 거의 없는 거지만 실무상 그렇다면 그것도 유동부채니까요. 사채는 만기 3년이니까 비유동 맞고 매입채무 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죠. 원래는 태어날 때는 장기성 부채인데 시간 지나서 유동성 대체된 거니까.
그래서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목체 두 개를 더하셔서 답은 3번. 73번. 또 비유동목체를 찾아봐라. 찾아봅시다. 답은 3번. 기억은 역시 3년짜리 사채니까 비유동 맞고, 니은은 유상증자로, 유상증자 갑자기 왜 나오겠죠?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 중에서 액면가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걔는 자본 항목이고요. 딕은 상품을 샀는데 2년짜리 어음을 준 겁니다. 근데 걔가 2년이니까 역시 비유동이 맞네. 리얼의 퇴직급여 충당목체 비유동 맞죠? 그래서 가나다, 그러니까 가다라, 기억 딕을 리얼, 답은 3번. 74번. 사채 발행 틀린 걸 골라봐라.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야. 이게 뭐 10%야.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개가 이제 같은 케이스가 있고, 얘가 더 큰 케이스가 있겠죠. 얘는 할인 발행. 이건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다. 뭐 이거에 대한 문제니까. 뜻 자체가 액면 발행,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이자율. 우리는 지금 뭐요? 사채 발행자 입장. 이거는 우리 회사랑 신용 등급 같은 회사가 이러한 사채를 발행할 때 주기로 약속한 표시 이자율 평균치. 그냥 우리의 경쟁사의 표시 이자율 평균치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정확한 건 경제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5% 주는데 표시절, 쟤네들은 10% 준다. 그럼 우리 이자 딸리잖아요. 싸게 발행해야지.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고, 두 개 같으면 액면가대로 발행가가 결정날 것이고, 야 우리가 이자 더 줘. 매력이 있죠? 그럼 우린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 그럼 할인 발행이 맞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맞네. 두 번째, 그 반대. 액면 이자율이 더 크대. 그럼 그때는 할증 발행,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것은 조기 상환. 만기 때 상환하는 것은 만기 상환이고요. 조기 상환은 이제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것이고, 사채를 이제 조기 상환하면은, 만기 전에 상환하면은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합니다. 만기 상환은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할인 발행할 때 만기에는 액면가가, 그죠? 액면가로 상환하는 겁니다. 만기 될 때는 발행 형태 상관없이 모두 다 액면가로 상환하는 겁니다. 만기 때는 만약에 만기 때 액면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상환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발행 형태 상관없이 다 똑같다. 75번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이죠.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했으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죠.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항목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가산 항목이고요. 76번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건물은 자산이 맞는데 선수금은 부채죠. 2번 매입채무 부채가 맞는데 선급 보험료니까 선급 비용이고 걔는 자산이겠죠. 4번에 급여는 비용 맞는데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77번 다음 중 옳은 게 뭐냐? 답은 3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율이 더 커. 그럼 할인 발행이죠. 아까 했던 거죠. 할인 발행. 답은 3번입니다. 78번 틀린 걸 골라봐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답은 이제 2번인데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퇴직급여의 지급 원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기간이 재직기간 통해서 발생하므로 각 회계연도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뭔 얘기입니까? 결산 시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는데 그 차변의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논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논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미 했던 얘기고. 2번이 틀렸는데요.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전 직원 중에서 절반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 다 퇴사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이다. 그래서
100% 우리 회사 임직원이 100%다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 지급 의무에 그것이 퇴직금의 충당부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그것이 틀린 것이고요. 답은 2번. 세 번째,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쭉 세 줄 적혀 있는데 기초에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 분기한 건 아니고요. 잔액이 100억 이렇게 있었다. 기중이 퇴사한 거예요. 퇴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퇴직금 30 나갔다. 이렇게 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산 시 만약에 태충이 계산해 봤더니 뭐랄까 120이 나와야 돼. 그럼 현재까지 태충은 70이잖아요. 50만큼 더 설정이죠. 대손 충당금도 그렇고 이런 또는 이 충당 부채도 그렇고 전부 다 충당 부채 또는 충당금 관점에서 회계 치릅니다. 그 금액을 맞춰 놓는 게 우리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퇴직급여.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봅시다.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여기에서 단기에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잔액 요거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70이 나왔죠. 그 잔액과 단기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 요것과의 그 차이는 이만큼 분기가 된다. 차이만큼이 퇴직급여로 분기가 된다. 맞네요. 네 번째, 퇴직금은 둘 중에 큰 금액이죠. 근로기준법,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놈하고 회사 규정 중에 큰 금액이다. 둘 중 작은 거다 하면 틀린 겁니다. 결국은 근태법,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보다는 최소한 더 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사는 딱 최소한 만큼 주는 겁니다. 뭐가 이쁘다고 더 줍니까? 딱 그만큼만 주는 거지. 그래서 79번 기말에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냐? 결국 퇴충분기는 이거거든요. 여기다 숫자만 바꿔놓고 뭐 하면 되는 거죠. 숫자만 바꿔놓고. 봅시다.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양가로 이번에 있는 게 시간 순서 처음이네. 기초에 1,600만 원 있었다. 만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뭐요? 양가로 3번에 퇴사를 했는데 350 퇴직금 350 줬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50만 원의 퇴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기말에 전 조합원이 퇴사할 때 그러니까 모두 다 퇴사할 때 퇴직금 2,000이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0이 된다라는 것이고 750 더 설정. 답은 3번.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물어봐도 750. 단기에 추가적으로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750 같은 거죠. 80번. 상품을 팔았는데요. 33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근데 부가세 30만 원 포함입니다. 결국 이제 300만 원짜리 물건이다라는 것이네요. 그럼 답은 2번이죠. 매출 3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330. 그리고 예수금,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계속 유동부채죠. 조만간 나갈 돈. 우리가 이제 부가세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맞죠. 답은 2번. 다음에 맞는 분기를 찾아라. 할증 발행을 했네요. 우리가 사채 발행비랑 주식 발행비가 있는데 주식 발행비 사채 발행가 차감이다. 발행가액에서 차감. 얘는 주식 발행가액에서 차감이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별도의 비용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비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로 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가산,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금이 됩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에 사할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할증 발행 차금에다가 가감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비용이 아니라 차변에 뭡니까? 그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감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여기는 이제 주식 발행이니까 주식 발행비인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3만 원 그놈이 포인트가 될 텐데 50주를 액면가 10,000원짜리 11,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 원래 분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현금이 원래는 여기 현금이 얼마야? 55만 원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자본금이 액면가 부분이니까 50만 원. 나머지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난 것인데 그 뒤에 3만 원만큼의 주식 발행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주발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감하면 된다. 주발초에다가 정리하면 된다. 두 개를 이제 합친 거예요. 합친 거니까 주발초 2만 원 남고 현금 52만 원이다. 답은 3번. 8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사채권자랑 주주. 그러니까 채권자랑 주주는 이익 발생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이자 배당. 틀렸죠.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이익 많이 나면 배당 많이 받고 이익 적게 나면 배당 거의 못 받고 또는 안 받고 이런 것이죠. 사채권자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걔는 주인이 아니죠. 외부 사람이야.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준다. 1번이 틀렸고 2번은 사채는 만기가 되면 상환이 된다. 맞죠? 하지만 자본금 감자라든가 해산 절차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반환, 상환되고 이런 거 없다. 그 주주한테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해산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회사 해산 시에 차채권자란 타채권자란 동등한 손해를 갖는다. 주주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 갖는다. 그래서 채권자 남들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어, 해산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돈 주고 남들부터 챙기고 그 다음 주인들,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뿜빠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갖다가 자녀 지분 이런 말도 쓰는 이유가 자녀 재산이다라는 뜻인데 채권자 주고 남아있는 자산을 가져갔는다라는 그 해산할 때 측면에서의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재산이란 말도 쓰고 어쨌든 맞는 것이고 네 번째 사채권자는 경영 참여권이 없다. 의결권 없다 이거죠. 의사결정 권한 이런 거 없다. 걔들은 이자만 받아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남이니까 하지만 주인이겠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이거죠. 내가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난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가가지고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든 만 주를 갖고 있든 나는 깽판 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너네들 사업할 거야, 경영 이따구로 할 거야 이러면서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의결권이죠. 뭐 주인이니까 의사결정 권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은 1번이 답입니다. 발행가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액면가 만약에 100이다. 표시절 5%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액면가랑 표시절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거 뭐요? 시장이절. 시장이절로 현재 가치에서 이렇게 이제 발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결정하는 거 아닌 것은 답은 1번. 경쟁기업이 사채 발행가 얼마든 우려할 게 뭐야? 그죠?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하지만 액면이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액면가, 액면이절 5% 이런 거. 시장이절 현재 가치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액면금, 여기 액면금에 다 필요한 거네. 84번. 자본 분류가 다른 하나는 답은 3번이죠. 1번, 2번, 4번은 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고요. 3번은 자본의 가산 항목, 대변 항목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소속으로 해도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1번, 2번, 4번은 다 자본 조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답은 3번입니다. 85번. 이 시간이 하여튼 가장 안 갑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시간이 안 가요.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의 강의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85번. 자본의 구성 요소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시기가 구정이거든요. 구정. 이제 구정을 앞둔 거지. 오늘이 구정은 아니고. 제가 3일 회계법인 회사 다닐 때 이런 이제 명절이 있을 때는 일찍 보내줬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그래서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뭐 나오니까 뭐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제가 쉬면은 월급이 없고 제가 돌아다녀야 이제 월급이 있는 거니까 뭐 구정이든 신정이든 뭐 크리스마스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부러운 것도 있고 일반 직장인들이 뭐 다 장단점이 있죠. 1번. 85번은 답이 1번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기준이잖아요. 발행 주식 소급하기 액면가.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로 인해서 자본의 증가분이다. 맞죠? 주주한테 장사 잘한 겁니다. 주주한테 이익 난 겁니다. 이런 뜻이고 증자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할 때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홍보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잉여금인데 거기서 배당 주면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익잉여금 아니겠냐라는 그런 뜻이고 맞습니다. 네 번째,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증자할 때, 감자할 때는 감자 차손, 그리고 약간 오바지만은 자기 주식 거래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86번 땡땡땡은 주식 발행으로 인해서 액면가 초과하는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말하는 것이죠. 주발초. 액면가 초과해서 발행했다 해서 주발초고 걔는 자본 잉여금 소속이겠죠. 87번 할인 발행하였다. 자기 주식 구입하였다. 분개하면 되겠네. 물론 이제 내공이 쌓이면은요 이런 것들 이제 분개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인 발행했네요. 현금 100조 곱하기 4천 하면 뭐야? 40만 원. 하지만 자본금 액면가 쓰는 거니까 무조건 액면가 때리는 것이죠. 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주할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자본금. 그리고 자기 주식 구입하였다. 걔는 너무 쉽죠.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현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본금 50만 원 늘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늘었다. 자기 주식은 14만 원 늘었다. 답은 3번. 88번 옳은 걸 골라봐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답은 1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이 배당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잉여금,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놈의 어떤 변동 상황을 쭉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배당 주면은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쭉 보여주는 것이고요. 2번은 현금흐름 변동은 당연히 현금흐름표, 우리가 배우지 않은 현금흐름표 쪽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총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 주주총회 때. 뭐 다음 연도 한 3월 말쯤 되겠죠, 보통. 12월 말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자체도 그래도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까지의 시기인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어렵죠. 네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변동 상황인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뭐 배당금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내역이 될 거예요. 89번 답은 4번. 뭐뭐가 뭐 늘었냐 줄었냐 뭐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 주식을 발행을 했죠. 그럼 자본금은 늘겠네. 주식 발행했으니까. 구체적인 뭐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니라 그죠. 니은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립하였다. 적립해도 뭐요? 이익잉여금 불변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세 가지잖아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전부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딴 데다 적립했다 해도 이익잉여금 총액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그것만 바뀐 겁니다. 소속만 달라진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90번 이익잉여금 아닌 것은 답은 4번. 1번, 2번, 3번은 이익잉여금 맞고요. 2번, 3번 같은 건 뭐 적립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뭐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 맞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입니다. 91번 10% 이상 현금 배당에 10% 이상 적립하는 거 아주 유명한 이익준비금이죠. 법정 적립금이고요. 92번 자본 분류가 다른 하나 골라봐라. 답은 1번. 2번, 3번, 4번은 아까도 세트로 봤었지만 얘네들은 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고요. 소속은 자본 조정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대변 항목이죠. 답은 1번. 93번 X2년 2월 25일 날 52일은 없죠. 그렇죠? 25일 날 회계출입 찾아봐라. 2월 25일 날 주총 열렸네요. 그리고 배당을 나중에 줬다.
근데 우리 주총 때 회계 처리를 보는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 현금 배당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실제 주진 않잖아요. 실제 주는 거는 보통 1년 이내로 주고 요 케이스에서는 뭐 3월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쨌든 대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에서 이제 일단 부채로 잡히는 것이고요. 이익준비금 만원 적립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94번 AB에 관한 설명이 뭐냐. 첫 줄에 보시면은 액면가 500원, 어떤 발행가 1200원, 뭐 할증 발행했네요. 그래서 현금 12,000원, 자본금 5,000원. 왜냐면 10주 곱하기 500원에서 5,000원. 나머지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답은 4번인데 A는요. 기억이 맞습니다. 발행 주식수의 주식의 액면 금액이다. 맞죠? 그 자본금의 정의잖아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게 자본금의 정의고 B는 디귿이 맞습니다. 설립할 때 또는 증자할 때 다시 말하면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은 설립할 때도 하고 증자할 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 초과해서 납입한 것이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답은 4번이 됩니다. 95번 빈칸에 들어갈 항목을 골라봐라.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확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회사에 남아있는 것은 이익여금이고 아직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인 손익, 기본우죠, 그렇죠? 기타 합포가 손익 2개. 우리가 당기 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여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미실현 손익의 합계, 다시 말하면 실현 손익의 합계가 이익여금, 미실현 손익의 합계가 기타 합포가 손익 2개가 아니겠습니까? 둘 다 뭐 공통점은 어떤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 쪽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본후 이익여금은 손익거래 쪽에서 발생하는데 당기순이익의 합계, 다시 말하면 실현손익의 합계가 이익여금, 미실현손익,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손익, 포괄적인 손익 다 같은 얘기죠. 미실현손익, 잠재적인 손익, 포괄적인 손익 이런 거는 다 그놈의 합계가 기본후가 들어간다. 기타 포괄손익 2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96번 실현주의에서 어긋난 게 뭐냐, 틀린 개념이 뭐냐. 답은 4번 세금 계산서를 공급일이 뭡니까? 재화는 인도기준 그죠? 인도일이 되겠죠. 인도일보다 먼저 발행했어. 세금 계산서를 수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없었죠. 재화는 인도기준, 용역은 진행기준 그게 다예요. 수익에서. 답은 4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주는 게 아니죠. 수익이 인식하는 게 아니죠. 1번은 결산일이 11월 말인데 7월 1일 날 임대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반년분만 수익 잡는다. 왜냐면 기간 경과분만큼 수익 인식하는 거니까요. 당년도에 6개월만 지나갔기 때문에 임대료는 10만 원만 인식하는 게 맞겠죠. 2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시용 판매라고 해서 이 시용 판매 한번 이런 거예요. 뭐 방문 판매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사원이야. 딱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요 한번 화장품 써보시고요.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저 소비자가 연락을 나한테 줬어. 자기가 사겠대. 그때 가서 이 기업은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시용 판매는 소비자가 또는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아까 나왔지만 2번 한번 볼까요? 그때 제공한 재고를 갖다가 시송품이라 말했어요. 시용 판매 때 재고를 시범 삼아 사용해본 후 매입이사를 하는 표시를 하는 시송품에 대해서 매입이사 표시한 날을 매출 인식한다. 제가 방금 다 얘기한 거잖아요. 시용 판매는 매입이사를 표시할 때 수익 인식한다고. 그다음 위탁 판매 뭐요? 위탁 판매는 이런 거지. 위탁 판매. 이건 여기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우리 이제 호구가 여기 있고 여기서 넘긴 재고를 갖다가 적성품, 네가 대신 팔아달라 이거죠. 맡긴 거죠. 네가 대신 팔아줘. 얘는 대신 팔아주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요때 재고는 시송품이 아니라 적성품이라 말했어요. 맡긴 재고지. 그럼 얘는 언제 수익 잡냐? 수탁자가 팔았을 때. 수탁자가 팔았어야 그때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한다. 세 번째, 위탁한 물품에 대한 수익은 수탁자가 팔았을 때 인식한다. 맞네요. 97번 틀린 설명 골라봐라.
3번이 틀렸습니다. 대가를 수익의 대가를 판매 전에 받을 때 대가 수령할 때 그런 얘기가 없죠. 제한은 인도 기준, 용역은 진행 기준이지 현금하고 관련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 1번부터 보시면 수익의 정의의 일부를 쓴 것이죠.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 수익의 정의의 일부분이 되는데 맞습니다. 2번 수익의 대가를 현금의 자산을 받았어.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토지를 공짜로 받았네 대주주한테. 자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그 토지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자산 잡고 수익 잡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보니까 수익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아니겠냐? 맞죠? 네 번째 수익하고 이득의 우리가 구분인데 수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다. 근데 일시적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득이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수익이든 이득이든 다 같은 수익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98번 틀린 설명 골라봐라. 수익 비용의 정의. 수익 정의의 아까 일부분을 봤었죠. 97번에 1번은 이제 수익 비용의 일부분인데 그놈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 써 있으니까 말로 해보죠. 수익의 정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를 수반해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거. 그게 수익의 정의고요. 써드릴까? 자산의 증가. 우리 이 교재 부분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연습 문제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책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배웠는데 그렇죠? 연습 문제 막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게 되면 자본이 늘겠죠. 이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결국 여기 대변에 수익이 오면은요. 차변에는 자산이 오거나 또는 이제 부채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수익의 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건 팔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차변에 매출 채권 대변에 매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부채 감소 수반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차변에 선수금 대변에 매출 이런 건데 우리 그렇게 빡시게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하여튼 수익의 정의고 마찬가지로 비용의 정의는 자산의 감소. 이건 수익의 정의고 이거 비용의 정의입니다. 또는 부채의 증가를 수반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여기 차변에 비용이 오면은 역시 대변에는 자산이 또는 부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급여 줬어.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급여를 줘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줬어. 차변에 급여, 대변에 미지급 급여, 부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결국은 그 짝꿍 계정이 언제나 자산 부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의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게 되면 자본이 감소되겠네요. 이건 결과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98번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부터 볼까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가져온다. 맞죠? 정의의 핵심 부분이고요. 2번은 아까도 봤었던 것이죠. 수익과 이득의 어떤 구분 맞고요. 봤던 문장이고 세 번째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 그죠? 자본의 증가. 순자산이잖아요. 가져온다. 맞는데 주주의 출자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이 아니다. 결국 이거는 자본거래 쪽 얘기죠. 그렇죠? 자본거래에서 유상증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자본거래 쪽에서는 수익이 나타날 수 없다. 제가 자본거래 쪽에서는 수익 비용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걔도 맞는 거예요. 그럼 4번이 답이네.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는 거래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것은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도 다 자본거래입니다. 아까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지금 꽁무니 문장들은요. 지금 자본거래 얘기입니다. 자본거래는 절대 수익 비용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나랑 엄마랑 거래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회사랑 주주랑 거래한 것은 절대 수익 비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주한테 배당 줬어. 절대로 수익 비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줬을 때 순자산 감소를 포함한다. 틀렸죠. 또 실제로 배당 줄 때 분기가 어떻게 돼요? 아무튼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수익 비용에서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에 이제 자본거래 쪽에서는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99번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것은 답은 4번. 왜냐면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나머지는 매출 쪽이 맞죠. 주된 영업과 관련된 수익이 매출 또는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인데 1번은 뭐 재화의 판매고 2번은 뭐 용역의 제공이고요. 뭐 건설사의 수익도 뭐 역시 다 용역이 될 텐데 그것도 다 맞죠. 그렇죠? 주된 영업 맞습니다. 다음에 100번 수익 측정 방법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는데 세 문제만 더 풀고 이번 시간 마치죠. 세 문제만 더 풀고 딱 세 문제만 더 풉시다. 100번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대가를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 뭐 매출 채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취한 경우에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 가액의 수익이다. 그러니까 물건 팔았는데 현금 주고 팔았어. 자본의 현금 대변의 매출. 외상으로 팔았어. 자본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 그거를 떠올리면 맞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니은은 토지 건물을 대가 등으로 대가를 수취했다.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아까 현금이 아니라 현금 안 받고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았을 때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자본의 토지 또는 건물 대변의 자산 수증액 이런 식으로. 딕은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이거는 수익에서 차감이 된다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또는 뭐 여기 안 나오는 매출 환입도 있고요. 101번 3일은 외상으로 샀으나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나 회계처리 누락을 하였다. 매입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했어야 됐다. 자본의 매입이 어차피 결산 시에 가면 다 상품으로 갑니다. 단기에 구입한 상품을 매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상 샀으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분계를 빼뜨렸다라는 얘기네. 그럼 재고조상 과소계상 부채 과소계상 매입점 과소계상 답은 3번이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매출이 언제냐? 재화는 인도 기준이니까 답은 3번 인도 시점인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죠.